중국이 노르웨이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사막 한가운데 지어놨습니다. 청하이성에 있는 공허탄 태양광 단지인데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성으로 중국 사막을 보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세계 3대 태양광 발전소와 3대 풍력 발전 단지가 전부 중국에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청정에너지에 쏟아부은 돈이 9,400억 달러입니다. 폴란드 GDP 전체보다 많은 금액이죠.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투자한 금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작년 전 세계에서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64%가 중국에서 나왔고 전기차는 아예 70%를 중국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중국은 지금 자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낸 걸까요? 중국은 정당하게 이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칙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이 난무하는 지금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산업 강국으로 올라선 여정은 40년도 더 전에 시작됩니다. 마오쩌둥 사망 직후부터죠. 마오는 지금도 중국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 재앙이었거든요. 958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나라를 빠르게 산업화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참하게 망했어요. 농업을 강제로 집단화하고 중공업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비효율적인 중앙 계획 경제를 돌리다가 오히려 대기근이 터진 겁니다. 1,500만 명에서 5,5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추정되죠. 마오는 1976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건 가난한 농업 국가와 문화대혁명에 휘청이는 나라였습니다. 마오의 후계자는 덩샤오핑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오가 자본주의 쥐새끼라고 숙청해서 쫓아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마오 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1978년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봤어요. 마오 시대를 지배했던 국가 계획 경제와 집단 소유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시장 실용주의는 이런 말로 요약됩니다.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1980년대 내내 점진적인 경제 자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시장이 가격을 정하도록 놔두고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민간 기업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거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덩샤오핑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인당 GDP가 5배나 뛰었거든요. 중국 공장들이 외국 시장으로 물건을 쏟아내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무렵 베이징은 경제특구라는 걸 만들었는데 싱가포르 리커뉴의 조언을 받아서 설계했죠. 세금 혜택과 사업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를 끌어모은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경제특구가 홍콩 국경에 있던 한적한 어촌 마을 선전이었어요. 1990년대 선전은 분타운이 됐습니다. 중국 농촌 곳곳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몰려들어서 공장에서 일했죠. 펜, 시계 배터리까지 온갖 걸 만들어냈거든요. 이 노동자들 중에 왕천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왕천푸는 중국 중부 안우이성 농촌에서 8남매 중 하나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후난성 대학에 가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선전에 있는 새로운 배터리 회사에 들어갔고 2년 뒤에는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저렴한 충전식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죠. 회사 이름을 야디 일렉트로닉스라고 지었는데 선전의 야디로드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왕천푸와 그의 회사는 현대 중국의 이야기를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됩니다. 1990년대 중국 제조업에는 엄청난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임금이 엄청나게 싸다는 거였어요. 1995년 중국의 1인당 GDP는 6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12,000달러, 일본은 44,00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왕천푸의 야디 일렉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가격 면에서 도요타나 소니 같은 일본 대기업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기술력도 좋고 생산 라인도 훨씬 발전했는데도 말이죠.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000년이 되자 야디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최대 휴대폰 배터리 제조업체가 됐거든요. 왕천푸는 2002년에 홍콩 증시에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고 중국의 신흥 자본가 엘리트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이때쯤 회사 이름도 여러분이 더 익숙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BYD죠.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2000년대 내내 장점인거 후진타오 지도부 아래서 계속됩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는데 이게 현대 경제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중국 상품이 전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중국은 국제 원칙에 따라 경제를 자유화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시장을 얻었죠. WTO 가입 이후 10년 동안 중국의 1인댁 GDP는 또다시 5배나 뛰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2007년에 GDP의 60% 정도까지 치솟았거든요. 싼 중국 제품이 해외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졌고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수출 주도 성장에 힘입어서 중국은 2010년에 공식적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유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경제는 여전히 저부가 가치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집중돼 있었어요. 선전으로 돌아가서 왕천푸는 BYD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거죠. 충전식 배터리 기술을 강점으로 삼아서 말이에요. 회사는 중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를 생산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는 아니었거든요. 2010년에 BYD는 전 세계 차량 생산 순위에서 겨우 26위였습니다. GM,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업계 거물들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죠. 상위권은 여전히 미국, 독일, 일본에 익숙한 이름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같은 다른 청정 에너지 기술 생산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했지만 국내 사용량은 미미했습니다. 2010년에 중국 전력의 80%는 석탄을 태워서 만들어졌거든요.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저렴한 노동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허브에 불과했어요. BYD 사장 왕천푸는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정차 생산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건 그저 먼 희망이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더럽고 저기술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고급 제품은 다른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이걸 바꿔야 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에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어요. 중국몽을 추구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2015년에 새로운 경제 전략을 발표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이름의 청사진이었어요. 중국 경제 발전의 다음 단계를 설계한 겁니다. 이 문서는 중국 제조업의 약점을 짚어냈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는 않고 혁신이 부족하며 핵심 기술과 고급 장비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 분야들을 지목했습니다. 로봇공학, 우주항공, 생명공학, 전기차, 재생에너지 기술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문서는 국가가 2010년대 초반에 떠오르기 시작한 핵심 현대 산업들을 밀어주라는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5개월 동안 중국은 244기가와트의 새로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어요. 이게 매초 100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랑 같은 수준이고 인도네시아나 터키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BYD, 롱지솔라, 골드윈드 같은 중국 녹색 기술 기업들은 이제 비용과 제품 혁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BYD는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됐고 중국에서는 이제 일반 휘발유차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이 지배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의 80%를 차지해요. 풍력 터빈 생산의 60%, 리튬 배터리 생산의 최대 90%를 차지하죠. BYD는 브라질, 헝가리, 태국, 터키에 공장을 세웠고 각 지역 현지 시장에 직접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 흑자는 거의 1조 달러에 달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산업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았거든요. 2019년 한 해만 봐도 가장 최근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해인데 정부가 산업 지원에 4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지원은 여러 형태로 이뤄지는데 가장 명백한 건 직접 보조금이죠. 중국은 2009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도입했고 2022년에야 국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없앴어요. 자동차 생산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차량당 평균 직접 보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긴 했습니다. 2010년에 차량당 약 2,700달러였던 게 2022년에는 1,500달러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무려 5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 BYD만 해도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37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어요. 2022년 한 해에만 22억 달러를 받았죠. 한편 중국의 대형 풍력터빈 제조업체 채 두 곳인 골드윈드와 민양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각각 6,600만 달러가 넘는 직접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올해까지 전국적인 발전차액 지원제도 아래서 우대 가격을 받았어요. 석탄 생산자들보다 전기 단위당 더 많은 돈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없어졌지만 일부 대형 지방에서는 아직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직접 보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연구에서 분석된 산업 지출의 약 22% 정도거든요. 전체 그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은 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운영하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세금 인센티브와 세액 공제를 제공해요. 싼 땅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전기 같은 다른 투입 비용의 가격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 중 하나인 장시성이 지역 산업의 마진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 가격을 9% 깎아줬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가장 큰 방법은 싼 대출을 제공하는 겁니다. 중국은 고도로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국유 은행들이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부가 선호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광범위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와 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자체의 우선순위로 계산하는 거죠.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부문에 대한 신규 은행 대출이 최근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성장 엔진을 부동산 부문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돌리려고 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중국 특유의 산업 지원 형태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에서 국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이 기업들이 신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산업 초기 확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BYD는 2011년에 선전시 정부로부터 전기버스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버스 리스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유 투자 기구들이 핵심 산업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거의 벤처 캐피털 투자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2020년에 안우이성 허페이시 정부는 지역 투자 기구들을 동원해서 전기차 생산업체 NIOU의 지분 24%를 10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구제금융을 준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 기업들이 더 싸게 운영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 비용도 낮고 세금 부담도 낮고 대출 비용도 낮고 거대한 국내 시장에서 수요도 보조받죠. 전기차 예를 들어볼까요?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에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정부 지원으로 610억 달러를 받았어요. 이 중 80%가 직접 보조금과 세금 면제 형태였고 12%가 정부 조달, 약 3%가 연구개발 지원금과 인프라 보조금이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정부 지원이 2018년에 신차 가격의 약 23%, 즉 1만 3천 달러를 부담한 셈이에요. 시진핑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대한 국가 지원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서방은 경쟁이 안 됩니다. 중국의 전 세계 재생에너지 공급망 지배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됐어요. 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전기차, 풍력 터빈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무역 상대국들은 관세와 다른 보호주의 조치를 도입해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수출품이 미국 산업을 초토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어요. 태양광 패널을 예로 들어볼까요? 태양광 패널 수출은 용량 기준으로 2017년 이후 7배나 늘어났는데 평균 가격은 60% 이상 폭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자국 산업이 해외 산업보다 단순히 더 경쟁력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고 지적하죠. 이건 부정할 수 없이 사실입니다. 테슬라만 봐도 미국 정부로부터 후한 세금 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정부 지원과 다른 나라들의 지원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징의 산업 지원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2019년 중국의 산업 지원 지출은 GDP의 1.7%에 달했어요. 한국의 지원 수준보다 2배 이상 많고 미국과 독일보다는 4배나 많은 상대적 금액이거든요.
두 번째로 중국이 다른 건 개발 모델 자체가 경제의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과잉상 개념이 등장하죠.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자원을 가계가 아니라 생산 능력에 분배해 왔어요.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구축하거나 중국 노동자의 소득을 상당히 올려주거나 위안화가 절상되도록 놔두는 대신에 도로, 공항, 철도, 산업시설, 연구에 투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해서 이 생산력을 해외에 팔 수 있게 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 비용이 더 싸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만든다고 치면 BYD가 정부 보조금과 대출로 지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타이어부터 앞유리, 플라스틱까지 전부 국내에서 극도로 싸게 생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의 반대편을 보면 중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적게 하고 소득의 높은 비율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제에서 생산된 제품을 덜 소비하는 겁니다. 2023년에 소비는 중국 GDP의 40%만 차지했어요. 전 세계 평균이 57%인데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뜻하는 건 중국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이걸 큰 무역 흑자 형태로 해외에 수출한다는 겁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32%를 차지하지만 소비는 12%만 차지해요. 예를 들어 2023년에 861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의 전 세계 수요가 그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과잉 생산 시나리오가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산은 사실 중국 국내외 산업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에요. 중국 공장들은 미친 수준의 국내 경쟁과 제한적인 국내 수요 때문에 돈을 잃고 있거든요. 롱지솔라, 민양, 트리나솔라 같은 중국 주요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전부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과 세계 사이의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중국 경제의 전체 구조에 관한 문제거든요. 관세나 환한 발언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바꿀 순 없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결론은 명확해요. 베이징은 다른 무엇보다 산업 생산력을 우선시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신에너지 분야 지배력은 국가가 지휘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한 결과예요. 이게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고 외국 기업들보다 훨씬 싸게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장 경쟁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장들은 너무 많이 생산해서 국내외 기업 모두 돈을 벌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게 중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 무역 논쟁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의 무역 지배력과 과잉 생산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국은 이제 싸고 고품질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한테는 나쁜 소식이고 손해보는 많은 중국 기업들한테도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더 낮은 가격을 내는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환경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전기차, 태양광 패널,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휴대폰 안의 배터리, 불을 밝히는 태양광 패널이 전부 중국산인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다르게 말하면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